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와 대구에서만 6천 명이 넘는 감염자를 냈던 코로나19. 드디어 생활 방역 체제로 바뀌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국회 시민 우리도 개설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게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폭증의 진원지였던 신천지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교단에 대한 수사와 방역 문제, 과연 신천지의 여러 문제들 안심해도 될까요? 오늘 인터뷰에서 신천지 내부 출신 고발자죠. 신현욱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바로 현금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기자 언박싱과 3, 4부 온갖 문제연구소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동식에 참석하시며 음소 인공 기술을 끊으셨습니다. 유고설, 사망설 등 각종 설만 난무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료공장 준공식과 함께 경제 관련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신변 이상, 후계 문제 등 엄청난 정보를 쏟아냈던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한 북한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국회 정보위에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군사안보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야구가 개막하는 날이기도 하죠. K방역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프로야구 개막, 해외에서도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이순철 해설위원 연결해서 야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야구팬 분들 많으시죠. 예정보다 38일간 미뤄진 프로야구가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최초 5월 개막에 무관중으로 치러지는데요. 이순철 야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2020년 프로야구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구 관련해서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프로야구가 처음에 출범할 때 모토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야구가 또 5월 5일날 어린이날에 개막하게 됐어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체계가 잘 돼서, 지금 5월 5일날 시작하게 됐는데요. 예. 우리가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어떤 그런 모토대로 좀, 또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날짜가 맞아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이상 연기된 건데.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예정된 경기를 다 소화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날 경기도 하고 또 미뤄진 경기는 서스펜 경기로 넘어가고 또 예. 더블헤더 경기도 하고 하면서 다 소화해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 후반에 포스트 시즌을 하면 조금 예. 날씨가 추워진 관계가 있어서 그건 예.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경기도 하고 더블헤더도 하고 또 비 오면 연기되는 것도 다 풀어야 될 텐데 선수들 네. 체력엔 문제가 없을까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선수들이 신중을 기해서 체력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상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월요일 경기도 하고 더블헤더 경기도 하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선수들이 체력 관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한 구단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겁니다만 선수층이 조금 더 두꺼운 팀들이 시즌을 치르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포지션에 좀 중복돼 있는 그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일수록 부상을 당했을 때 빨리빨리 대처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장 더 유리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관중을 다시 받는다는 계획은 아직 없을 테고. 그렇습니다. 예. 예. 경기를 해보고 이 방역체가 이제 완전히 끝나거나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야구라는 게 또 관중도 들어차고 또 힘찬 응원 뭐 이런 거 있어야 또 선수들이 힘이 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예. 무관중으로 경기하게 되면 어떻게 홈 어드밴티지는 좀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무래도 좀 관중이 있으면 좀 긴장하는 선수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역시 예. 야구는 기록과 관중들과 호흡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일찍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관중분들이 야구장을 좀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범 경기 때 했던 코로나19 예방법들, 예를 들면 뭐 심판지나 코치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수들이 네. 뭐 운동하면서 경기하면서 침을 뱉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 자제하고 이거 여전히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만 심판들이라든지 베이스 코치라든지 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미디어도 저희들도 지금 야구장 그 그라운드까지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당분간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개막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선수들이나 코치진의 확진자가 나오면 큰일이니까 네네. 경기장뿐만 아니고 경기 외적인 곳에서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의 동선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확진자, 유증상자가 나오면 그 선수는 격리가 되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3주간 바로 중단이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선수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전 세계에서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는 뭐 대만이 먼저 개방은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나 뭐 수준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 프로야구 개막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해외에서 뭐 ESPN에서 우리 프로야구 중계권을 산다, 뭐 공짜로 달라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진척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직 협상이 덜 끝난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 예. 야구를 해서 이제 방역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야구를 알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또 그분들이 우리 야구의 수준을 또 논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만약에 방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야구 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 질을 넓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선수들은 조금 고무적일 수도 있겠어요. 해외 팬분들이 우리 야구를 본다, 내 플레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부심이 상당히 생기겠죠. 예. 예, 자부심도 생기는데 그만큼 책임감도 좀 뒤따라야 되겠죠. 예, 벌써부터 메이저 팬들은 뭐 기아를 응원하느니 뭐 삼성을 응원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좀 빨리 돼서 메이저 팬들도 지금 뭐 메이저 리그가 거기는 아직 언제 개막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일본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야구를 좀 이번에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어떻겠다는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올 시즌 예. 전망도 해보죠. 뭐 결국은 두산이 우승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뭐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두산이 작년에 우승도 했는데 예. 올해 또 두산이 FA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8명, 9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기부여가 상당할 것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고 그래서 예. 가장 좀 두산을 우승 후보로 크게 뽑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산 모기업이 지금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혹시 선수들 사기 진작 문제는 없을까요? 이 뭐 모기업이 흔들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영향이 없겠습니까만은 뭐 크게 영향을 경기를 하는 데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선수들은 뭐 야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모기업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선수들까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두산이 강력한 우승 후보 또 강력한 경쟁팀은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키움 히어로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가 젊고 빠르고 예. 또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항상 우승 후보의 언저리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 고비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서 올해도 키움이 가장 그 우승 경쟁에 가까운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홈런왕도 있고 뭐 이정우라는 선수도 있고 서건창 선수 많은 선수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예. 많은 야구 팬들 특히 또 KBO는 결국은 뭐 이제 무관중 경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관중들이 들어와서 경기를 할 테니까요. 네네. 이 빅팀 있지 않습니까? LG, 네. 롯데, 기아 이렇게 많은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팀들. 예, 그렇습니다. 이 팀의 성적이 어떨까 그런
고민도 많을 텐데 어떻게 빅팀들의 성적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세 팀이 올 시즌에는 중위권에서 상위권들을 괴롭히는 역할들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독들이 좀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에서 중위권에서 상위 팀들을 괴롭히는 그 성적들을 내주지 않겠는가, 또 그런 현상들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롯데는 단장과 감독이 파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선수들과의 호흡 같은 거 어땠을까요? 그 단장이 새로 바뀌면서 스토브 리그를 상당히 그 의미 있게 또 네. 핫 이슈가 돼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성적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스토브 리그를 잘 보냈던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6경기 하는 데까지는 롯데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를 야구팬 하는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롯데의 취약 포지션인 포수 어떻습니까? 올해. 제가 이거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또다시 새로운 시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여러 선수도 지성준 선수나 정보건 선수, 뭐 김치진 선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예. 김주태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예. 앞서가는 선수는 거절 2년 차인 정보건 선수가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포수는 경험이 필요한데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하나가 이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때 약간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투타가 다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본 시합에 들어가서. 하나가 그걸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제3, 4, 5 선발이 좀 약해가지고 예. 투수가 약하기 때문에 공격이 과연 투수들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홀로 타격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시가 됩니다. 예. 예. 그 정통의 강호 삼성의 하락도 그 대구 팬들은 많이 가슴 아플 텐데 특히 이번 코로나19 관계로 대구 경기 가장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야구 성적이 좀 좋으면 그분들 마음도 좀 풀어질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 코로나19에 가장 아픈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삼성이 지금 아직도 3, 4, 5 선발이 상대 팀보다도 우위에 점하지 못하고 있고 예. 또 겨울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선수 스스로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며칠 전에 키움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뭐 모 구단의 재정이 좋은 팀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키움 같은 네. 구단은 이렇게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면은 팀 사정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되면. 그렇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수입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무관적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내년 시즌을 운영하는데 키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빨리 좀 가중도 있는 그런 야구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메이저 팬들도 예. 어차피 메이저리가 개막해도 우리처럼 무관중일 텐데 이분들이 네네. 그래도 기대하는 거는 TV로라도 좀 지켜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이제 진짜 TV로도 지켜볼 수 있을 텐데 야구를 네. 직접 가서 보는 야구가 아닌 TV로 볼 때 어떤 재미,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미 요소, 우리 해설위원님은 알 수 있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해설위원분들이 이제 안 보이는 곳을 찾아서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또 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인가라고 듣다 보면 아무래도 야구가 조금 더 깊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운동장에 못 가시기 때문에 해설자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으시면서 현장과 연결해서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이 사실은 올해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우리 대표 선수도 그때 가서 다시 뽑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다시 선발을 올 시즌 성적을 놓고 또 내년 또 시작을 해서 거기서 다시 그 성적대로 다시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유현진 선수를 궁금해하시는 또 야구 팬들이 많은데. 네. 유현진 선수의 컨디션 관리는 본인 지금 직접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길어져가지고요. 예.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한국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서 훈련을 해오고 거기에 몸을 만드는 것인데 예.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떻게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즌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역대급 성적을 그렇죠. 냈는데 네. 뭐 어쨌든 늦어져도 메이저가 열리긴 열릴 테니까
네네. 올해 리그를 바꿔서 팀을 바꿔서 이제 유니폼을 바꿔 입었는데 올해 유현진 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유현진 선수는 작년과 같은 성적을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이 좋기 때문에 또 제구력이 좋아서 유현진 선수가 뭐 부상만 뭐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투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선수들이 메이저 가서 부상을 좀 달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는 네네. 뭐 경기가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동 거리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훈련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경기 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메이저리그는 4일씩 5일 때 바로 등판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에서 동양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내일 어느 경기 해설하십니까? 잠실에 LG 두산 경기를 갑니다. 빅게임이네요. 지상파 방송 중계거든요. 예, 낮 경기입니까? 네, 2시 경기입니다. 예, 내일 좋은 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순철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의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주말 동안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산불로 인해 축구장 120개 넓이가 탔고요. 재산 피해는 주택 등 6동입니다. 어제 오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까지 일단 정리가 끝난 상황이고 산림당국은 이제 앞으로는 화재 원인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을 바탕으로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이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불이 난 이제 그 주택과 보일러실이 완전히 타버리면서 원인을 밝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화목 보일러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화재에 취약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화목 보일러와 이제 목탄 난로 등으로 인한 화재가 285건에 이르고요.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경보를 이제 당분간 경계 단계로 지속을 하고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뭐 산에서 취사 같은 거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뭐 연례 행사처럼 이럽니다. 이번 올해도 안동에서 한번 났고 또 고성인데 역시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다만 지난번 강원도 산불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소방당국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불을 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화재 사건이 났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본부를 편성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두고 언론 플레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네요. 네, 그 검찰의 수사본부 편성이 이제 검찰의 지금 현재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다 또는 직접 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번 수사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논란이 잊혀지거나 뭐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만이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썼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도 검찰의 속셈과 이에 노란하는 언론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검찰이 초동 단계부터 개입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은 처음에 초기 수사는 소방당국과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말대로 지금까지 늘 해와던 일이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보도자료를 검찰이 내고 이것을 모든 언론이 받았으면서 윤석열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온 언론에 크게 실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 좀 해보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입니까? 네, 오늘부터 지원인데요. 전부 다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이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절실하다 이런 판단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지금 이 시각인데요. 기존의 생계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받는 계좌에서 바로 입금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선지급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네. 예. 그러면 280만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네, 나머지 가구는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11일부터 받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네. 자동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동 기부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네. 한쪽에서는 그 기부하는 것보다 네. 받아서 쓰는 것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쓰시는 게 더 내수 예. 활성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그리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걸 실시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이것 때문에 소득이 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고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자,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 입국자인데 이런 추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 확진자는 뭐 0에서 한두 명. 네. 근데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이제 신규 확진자가 총 8명인데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지역 감염자가 0명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오늘 또 지역 감염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방역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연휴가 끝난 6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됩니다. 예. 또 지금 대구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겠죠. 네. 김정은 이야기 해봅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해외 언론에 오보가 많았습니다. CNN부터 시작해서 일본 언론도 그렇고요. 사망했다고 했다가 다시 살아있다고 했다가 또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속출했는데 이번에는 심혈관 수술을 받긴 받았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네요. 네, 북한 전문 매체인 미국 NK 뉴스가 김 위원장의 오른 손목 안쪽에 새로 생긴 검은색 자국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난달 11일만 해도 없었던 흔적이라면서 예. 심혈관계 시술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다만 NK뉴스는 이 검은색 자국이 심장 관련 수술을 할 때 생기는 보통의 위치는 아니다. 예. 뭐 이런 반대 의견도 함께 전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청와대는 수술은 물론이고 가벼운 시술도 절대 받지 않았다라고 못 박았고요. 사실 언론 보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사망한 것을 생존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해외 언론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태도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설이 오보라고 밝혀지니까 다시 수술을 받긴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그렇죠. 근거를 손목 색깔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네. 예, 우리 3부, 4부에 지금 온갖 문제 연구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승건 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따가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손목 시술이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게 되죠.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당 다. 네. 일단 여당부터 가볼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3명이 출마를 했고요.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승부를 가늠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초선 당선인 대부분이 이제 친문 성향으로 분류가 됐는데 예. 김태년, 전해철 의원 둘 모두 이제 친문 주류를 자임하고 있어서 표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열린 우리당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부 오만함을 좀 경계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후보에게 표가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때문에 선거를 하루 앞둔 모레 6일이죠. 이때 국회에서 열리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경선 당일날 이제 연설을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 이제 표심이 좀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3명이서 예선을 걸쳐서 가판이 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네,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네, 통합당은 오늘 통합당 최다선 당선인 중 한 명의 주호영 의원이 그 오후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주 의원에 앞서서 각각 뭐 4선과 3선인 이명수, 김태훈 후보도 출마 선언했습니다. 통합당 상황에서 가장 관심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관한 입장인데요. 일단 주호영 의원은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영세 의원도 찬성 입장이고요. 이런 찬성 입장론자들이 당선될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는 이제 현재 4개월 임기인데요. 이거를 연장한 뒤에 최소 1년간 통합당 밑그림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뭐 이명수나 김태흠 의원은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보다 스스로 이제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들이 당선될 경우에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고 이제 8월쯤에 전당대회를 열고 이제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1년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8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다. 네, 그 비대위가 꾸려지는데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무려 네. 56년 전의 일입니다.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중상해죄로 수감됐던 한 여성이 재심을 청구하네요. 네, 그 196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 때문에 이제 혀가 1.5cm 잘렸습니다. 예. 이 혐의로 6개월간 수감이 됐는데요. 이제 최 씨는 당시에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검찰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조차 하지 않고 이제 특수 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 협박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법원에서 오히려 최 씨에게 그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남성과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냐. 아이고. 네, 이렇게 묻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을 했고요. 예. 이분이 대단하신 게 지금 70대 중반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미투 운동의 한창이던 2018년에 당시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서 네, 부산 여성의 전화와 상담을 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올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 야만의 시대였네요. 야만의 재판이었고. 네,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네. 과거에 그 성폭행으로 가해자, 피해자 두 사람이 재판받을 때 판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사람 결혼하세요. 네. 이런 얘기, 이런 재판도 있었는데. 네. 참 안타깝네요. 예.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 추세나 예. 판결 추세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상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주간 경영의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지난 5월 1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의 말이었습니다. 김 위원장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은 지난 4월 27일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자가 CNN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자칭 대북 전문가라고 주장했던 두 당선인,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함으로써 두 사람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두 사람을 안보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혹은 정보위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최신 구단 어떻습니까? 글쎄요, 못 드리겠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의정생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지성호, 태영호 두 탈북 정치인의 주장 그동안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글쎄, 저는 선거 중에 간간히 뉴스를 통해가지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예. 과거에 우리가 김일성 주석 생전에도 몇 번 유사한 소동을 겪었고. 예. 또
김정일 위원장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굉장히 그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뭐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런 걸 여러 차례 겪은 입장에서 예. 또 이런 뉴스를 접한다는 그 자체가 좀 서글프더라고요.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안보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알아도 말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예.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신만만하게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볼 때는 착잡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 특히 그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 소위 말하는 북한의 로얄 패밀리죠. 평양의 1호 인사들. 이 사람들의 동정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태 당선인은 영사 출신이고 지 당선인은 탈북인 출신인데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겠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확실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폐쇄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정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라는데 특히 취약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본인은 아마 북한에 어떤 정보원이 있었을 겁니다. 예. 요즘 통신이 발전해가지고도 뭐 가족 간에도 간간히 통신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정보망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남한 사회의 북한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맞물리면서 마치 그 찌라시 수준의 정보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 조금만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이런 어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 아닌가. 예. 예, 사실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와가지고 그 상당히 또 나름대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가끔 예.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워낙 무지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정제되지 않은 가짜 정보들이 남한 사회에 소비되는 게 사실이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좀 뭔가 사실 우리 사회의 성격을 표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자칫 국가의 큰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없이 행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CNN 보도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 나름 정보를 맹신했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말한 것이 특이 동향은 없다 그러면서 자세한 정보 출처를 못 밝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정보의 속성입니다. 예. 출처를 밝히면은 우리 정보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예. 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부기관이든 간에 확인해주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탈북 출신 2명의 당선자의 말이 사실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건재하더라. 또 뭐 현재 동정이 어떻다더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렵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보에 있어 ABC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자칫 보면은 정부 측에서 뭔가 숨기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세간의 의구심까지 부채질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일파만파 수그러들지는 않고 계속 확산되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도 그렇고요. 오늘 김부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김종대 의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국방이나 정보위에 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 예.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특이 동향이 자칫 잘못 유통됐을 때 그 폐해가 워낙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3개 그 상임위는 국가 기밀을 다룹니다. 예. 여기서는 2급 기밀까지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보위의 경우에는 그 상임위에서 한 모든 말들이 전체가 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수준에서만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누군가 만일에 개인 플레이를 했다. 자기가 어떤 거 조금 덧붙여가지고 말을 했다. 이러면 정보 왜곡, 정보 공해
이런 게 초래되는데 이걸 바로잡는데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점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뭐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 언론이나 자신들의 그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 쏟아지는 걸 알 텐데 그동안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 역시 청와대건 뭐 국정원이건 일체 그거 뒷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자가격리 중이었던 예,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의 방역 체계를 감안했을 때 사실 지도부 수뇌부를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황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알기도 어렵지만 설령 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이제 드러났을 때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누가 누설했는지를 다 확인 가능하니까 이제 역으로 앞으로 정보 수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북한 정보는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예, 또 어느 정도 확인이 되더라도 서로 지켜주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사실 국방위 같은 데서 상임위하다 보면은 일부 이렇게 정부가 공개한 북한의 주요 행사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그 특수정보망으로 해가지고 예. 언론에 공개 안 된 내용까지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순환비행장에서 행사를 하면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장면만 보지만 예. 청와대에서는 그 후면에 무대 뒤편까지도 보는 겁니다. 예. 이랬을 때 이 정보는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영상이 나가면은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만 하고 일체 공개되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두 당선자의 그런 말들, 뭐 홍준표 전 대표나 전효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욕하지 마라, 할 말 했다,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글쎄 뭐 어떤 안보를 중시하는 당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어떤 보수의 덕목이라고 하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이거를 보수의 덕목으로 지금까지 삼아왔는데 지금 보면은 안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그냥 국민들 불안하건 말건 뭐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앞으로 안보를 중시한다는 그 간판을 떼버려야죠. 또 가짜 안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결국은 불확실한 정보로 국민들 혼란을 부추겼고 불안을 가중시켰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요. 예,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보죠. 지난 3일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한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군은 의도적 도발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는 의도적이었다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상당히 엄중한 사건인 건 사실입니다. 예. 저는 뭐 이걸 아무리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다치기라도 해보십시오. 그때 가가지고 그 이후에 수습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남북 관계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북측의 진상 규명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관계가 아무리 악화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에 도발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어떤 사고라고 하고 우발이라고 해도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상당히 엄중한 사태고 굉장히 이거는 이후에도 북한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총알이 4발이 날라왔다 5발이 날라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어떤 북한의 모종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
이거는 뭐 좀 더 봐야겠죠. 뭐 당연히 위반이죠.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이런 식의 어떤 거 교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어떤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 마무리할 시점인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참으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21대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 어떠십니까? 예, 당분간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학교로 되돌아가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좀 홀가분하게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책 나오면 제가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신규 앱 출시 이벤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YTN 라디오 신규 앱 설치하시고 문자로 인증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기프티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신천지 이야기 해보죠. 코로나19 사태가 신천지 교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이단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지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 신현욱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신현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신천지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빠져나갔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천지가 현재 예배나 모임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탈퇴자 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예년에 해마다 한 1만 명 정도가 이제 탈퇴했던 예년의 추세를 감안해서 추정을 해볼 때 이번에는 수료 예정자 7만 명을 포함해서 전체 한 30만 명 중에서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적어도 한 20% 정도 되는 6만 명 내외에서 탈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산을 합니다. 확실히 그러면 교사가 위축되기는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요. 지금 당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몇만 명이 빠졌느냐, 뭐 수만 명의 어떤 탈퇴자들도 신천지 내에서는 충격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신천지 실체를 다 알게 되면서 향후 신천지의 그 속임수 포교 전략,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신천지 교리를 전파했던 그 수법들이 예전같이 잘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신천지 전체 신도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또 성장세 감소로 이어지면서 나아가서는 신천지가 지금까지 큰 힘을 가졌던 게 해마다 몇만 명씩 늘어나는 데서 오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곧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신천지 활동의 동력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주춤해지면서 불안감 또 초조함이 더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차 이제 다수의 탈퇴자들로 이어지면서 신천지 성장세가 이제 하향 곡선을 긋는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신천지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 탈퇴자 단속을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목사님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총회장, 집화장, 부서장의 명의로
교리 교육과 정신 무장을 강조하는 그런 교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신천지 어떤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반증 자료를 계속해서 특별 지시사항으로 이제 하달하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환란이다, 또 시험이다, 예. 또 뭐 사단 마귀의 어떤 괴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예.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견디고 이겨야 한다, 이런 말로 이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자체적으로도 자기들도 신천지의 신도들의 내부 동요, 그리고 적지 않은 탈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전 그것이 바로 그런 사실을 방증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목사님 방금 요한계시록 아전인수 해석 말씀해 주셨는데, 신천지가 그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교리를 약간 변경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또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계속 상황에 따라서 예. 아전인수격으로 교리를 다 계속 변개해 왔고, 예. 지금도 계속 변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것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 폭증의 원인이 된 것이 뭐 독특한 예배 방식이다. 그 밀집한 지역에서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방법,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19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바뀐다는데 앞으로 신천지 예배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위험은 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가까이 이제 밀착해서 접근하고 또 섭외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주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예. 가까이서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이제 밀착해서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전도 방식의 특징이 그렇다 보니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 혹시 목사님에게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탈퇴자들의 상담 요청은 예.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아하. 실제적으로 본인이 탈퇴한 사람들의 상담 요청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탈퇴자들이 많아졌고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의 상담은 코로나19 사태 중에는 폭증을 했습니다. 이제 모르고 있다가 신천지의 실체를 보면서 또 이제 자가 격리가 되면서 늘 바깥에 나가다가 집에 있다 보니까 눈치를 챈 가족들이 많아져서 예. 가족들의 상담은 폭증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잠시 반짝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신천지 신도들이 이 전략을 그렇게 바꿔서 이제 신천지 신앙을 포기하겠다,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위장으로 그러니까 위장으로 이제 신천지를 그만두는 것 같이 이렇게 속이는, 신천지인들이 거짓말과 연기의 달인이니까 그 연기에 속아서 그 말을 믿고 안심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족한테는 안심시켜놓고 여전히 신천지 활동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근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어떤 동향은 다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목사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문제전문상담소 신현욱 목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연휴가 어제로서 끝난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디 많이 못 나갔던 분들의 어떤 야외 외출이라든가 여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닷새 동안 제주도에 무려 16만 명이나
다녀갔다고 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네. 선거 때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 박사는 이번에 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고 외출해서 식사도 하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확답은 못하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이제 의사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100% 아니다,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총선 우리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연휴 기간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다시 재유행 그런 근거들은 보이지 않아서 좀 다행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학생들의 개학인데 계속해서 미루다가 이제 고3 학생들부터 이번 달부터 나가게 됩니다. 오늘 4시에 윤 사회부총리가 발표를 했고요. 고3 학생들 다음 주 수요일 5월 13일 개학, 등교 개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씩 20일, 27일 그리고 6월 1일 4단계 걸쳐서 개학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20일 개학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요. 그 이유는 온라인 학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아이들 절반 정도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미 신청하고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럼 나와라.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모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거리두기 실천이에요. 분산시킨 이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반도 할 것 같고 이미 온라인 학습 시작됐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도 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황금 연휴의 여파는 5월 19일에나 확인이 돼요. 14일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개학은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늘거나 특히 학교 내 감염이 확인된다면 아마 다시 방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14일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고 지금 황금 연휴 지금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통 한 4, 5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그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방역으로 전환은 하지만 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지만 언제든지 지역 감염이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다시 사회적 고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생들의 개학을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학사 일정이 있으니까 방학을 다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을학기로 또 신학기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무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아이 또 학생들이 학교 가서 또 어떻게 이 거리두기 하면서 이 또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 와이프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그러니까 드디어 가는구나. 초등학생 너무 좋아요. 저처럼 고3 아빠는 어제도 이제 점심을 먹는데 아이가 아빠 우리는 올해 고3은 망한 고3이야. 지금 5월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당해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고3인데 오히려 공부할 시간을 좀 가졌다. 학교를 안 가서. 독학파구나. 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재수생들이랑 또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항상 그랬는데 올해는 오히려 약간 차이가 줄어들 것 같아요. 왜요? 그 반대인데. 그런가요? 재수생들은 지난해 선행학습을 하고 시험을 한번 쳤고 올해 그걸 복습하는데 올해 고3들은 이게 선행학습 자체를 안 하고서는 진도를 안 나가고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개인은 차이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달라진 점들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NK 뉴스에서 김정은 오른 손목에 점이 있는데 이게 심장의 시술이나 검진 흔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전문가들은 아니 그쪽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NK라는 그 이른바 무슨 북한 보도 매체.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의료진 어느 병원 어떤 의사인지는 얘기 전혀 안 되고요. 의료진에 따르면 심장 시술 받은 흔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좀 봤거든요. 제가 물론 저는 심장내과 전문이 아닙니다만 그 위치는 제가 알죠. 보통 이제 그 심장 심혈관 조영술이거든요.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확장술도 하고 텐트 삽입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대퇴동맥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요골동맥 네, 쪽에서 많이 네, 하거든요. 네. 요골동맥이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손목에. 엄지손가락 이쪽 바깥쪽 있죠? 네. 이쪽에 요골동맥이 지나가고요. 그 반대편 쪽 새끼손가락 있는 쪽으로는 척골동맥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시술을 한다면 이제 약간 이쪽 엄지손가락 밑에 쪽에 뭐가 남아야 될 텐데 이건 그 사진을 보니까 약간 가운데 정도가 가운데 있어요. 예. 좀 가운데 쪽에 치우쳐 있고. 예. 근데 그건 그런 의심은 나올 만한 게 바로 지난달에 사진 이전에 나왔던 그 매체를 보면 그때는 없어요. 손은 든 거 사진을 보니까 거기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의혹이 제기될 만합니다. 예. 그러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예. 명 박사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컴퓨터 꺼져버렸네요. 저도 봤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가운데 쪽이다. 예. 어쨌든 이 북한 전문 매체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김정은 유고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이러느냐 확인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서 혼란을 주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한번.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면 통치 상황에 유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심대한 질환일 수 있지만 누구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동안 제가 한 2주 동안 다룬 게 자 임의사망설, 뇌사설, 식물인간설, 수술 후 위독설, 수술 후 회복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은 아니고 시술설,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19 대피설 또는 그냥 어떤 전략적 이유로 은신설 이게 쭉 있는데 결국 지금 건재하게 통치하고 있었고 20일 동안 안 나왔지만 나왔는데 북한은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근데 크고 작은 시술이나 수술을 했더라도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태영호 당선인이나 지성호 당선인이 또는 이제 전 제일 답답한 게 차명진 전 후보가 자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20일간의 행적을 청와대가 밝혀라. 그거 어떻게 밝혀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알아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20일 동안 아팠을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망했다고 얘기해놓고 틀렸는데 사망은 안 하고 건재하게 돌아왔는데 뭐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아팠다는 내 말은 사실 아니냐? 뭐 이런 뭔가라도 면피하려는 이게 뭐랄까요? 이 회피인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건 뭐 관련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사들 같은 경우는요. 절대 100%라든가 99% 이 병이 맞을 겁니다. 아니면 절대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질병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근거들이 있고 그래도 예측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태영호 그다음에 지성호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99% 확신한다. 자료를 바꾸니까 그렇다는 취지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지성호 당선인이 99% 사망이 확실하다. 오는 주말에 이게 지난 주말에요. 사망이 발표될 것은커녕 그냥 이제 건재한 행사 사진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도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태영호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자신의 발로 서거나 걸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거 봐라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얘기 도네. 그럼 이번에 역정보를 흘려. 그럼 탈북자 출신의 뭐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런 얘기를 던지는데 정보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뭐 김정은 20일을 밝혀라 이런 것도 우리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도 못 밝히는 것이고. 알아도 그렇죠. 못 밝히고 모를 가능성이 높고. 근데 뭐 그렇게 발표는 했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문제가 그러니까 시술을 안 했다는 우린 근거는 확실한데 그건 밝히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정부가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북한 관련된 정보는 뭐 국정원이나 우리 정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달라진 점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이제 아프면 집에서 쉬자 이겁니다. 이게 왜 특이해요? 당연한 거죠. 예전에는 그렇죠.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잘못된 게 직장에서도 뭐 너만 아프냐 뭐 이랬잖아요. 제가 재택근무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죠. 고등학교 12년 개근상을 탔는데 제일 자랑스러운 게 또 개근상이고.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좋은 거야.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러는데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고열이 나고 있는데 학교 가서 공부도 안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도 그냥 가서 내 자리가 없어질까 불안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직장 동료나 학우들에게 민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염 가능성만 높아지니까. 근데 저는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프면 집에서 쉬고
의학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정도가 있어요. 경증이 있고 중등증이 있고 중증이 있거든요. 근데 살짝 머리가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다. 그렇다고 쉽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중요한 건 감염병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을 때는 그렇죠. 의심해서 증상이 있으면 일단 사업장 그러니까 직장 가지 말고 확인 선별진료소 간 다음에 쉬든지 한든 이건 그냥 아프면 집에서 쉬고 아픈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명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풀어서 써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질이 있어갖고 그 통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질도 그 알겠습니다.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그 질환증에 따라서 그거를. 또 이런 것도 있네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하지 말고 영상 및 전화 회의를 하자 이건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그 어르신 꼰대들이 계시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화상회의를 하면 또 화상회의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는데 5인 미만 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화상회의를 갖출 수 있는 거는 좀 쉽지가 않고 뭐 전화회의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쉽지 않은 지침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 라떼 간부 아까 말씀하신 라떼 간부가 야 회의실 모여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체로 비말이 많이 튀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고성을 지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더 위험한데 저희는 카톡 회의합니다. 그게 카톡으로 지시사항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답하고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가고 카톡 회의를 합니다. 그것도 글쎄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또 답답하면 전화하고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가급적.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식사할 때 서로 마주보지 않고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하거나 한 방향을 보고 식사하자. 근데 이것도 우리 정통 관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아예 식사를 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신 답례품을 드리는 게 어떠냐. 그 가격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걸 좀 제안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식을 오후에 갑니다. 지금 한가할 시간에 2시나 3시 요 정도면 그렇죠.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3일 전인가 제가 장례식장 한번 가봤는데요. 그 시간에 가니까 혼자 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 대면은 상주하고는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상주도 다 마스크를 쓰고 저희 31개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 처음 봤었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병원에 대한 병원 이용 시 그 거리두기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그걸 좀 추가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견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관,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참았던 뭐 보복적 소비 얘기도 있습니다만 보복적 문화생활을 요즘 그게 유행이 되네요. 보복 여행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영화관을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관은 기존에 뭐 이게 1000석짜리 영화관이다. 그럼 500석만 팔아야 돼요. 왜냐면 지그재그로 이제 비워놔야 되니까. 근데 거기가 연인은 붙어 앉고 싶잖아. 근데 연인들도 떨어져 앉아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극장 가면 가장 먹고 싶은 게 팝콘이에요. 그래도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드시다 보면 또 꼭 냅킨 안 가져간다. 그래서 손에 기름이 묻잖아요. 시트 밑에 한번 닦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관람객이 위험해진다고요. 근데 연인은 이렇게 좀 꼼꼼하게. 근데 연인끼리 굳이 그럼 데이트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떨어져서 해야 되면? 근데 당분간은 뭐. 연인끼리 극장 안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목적이 좀 다르구나. 여기에는 뭐 방송국은 없는데 사실 저희도 이 마이크 앞에서 계속 비말을 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크릴을 설치해 줬어야죠. 나 요거 소독도 해주시고 마이크를 매일 소독합니다. 매일 사실 YTN은 매일 소독합니다. YTN 최고. 코로나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최영일 시사평론가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자주 나왔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죠. 전 솔직히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시겠지만 좀 주의가 필요해요. 방송국인데 좀 안 하네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맞습니다. 발열 체크하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카메라 하고. 다 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손쉽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주말에 감염되면 월요일 하루에 7개 방송국을 폐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 그래요. 그러면 당분간은 마스크 쓰고 이제
장성하는 걸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발언할 때는 벗어야지. 안 들리니까. 방금문을 쓰고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갑니다.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6867님 앱 인증샷과 더불어 문자 보내주셨네요. 회원 가입까지 완료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고맙습니다. 앱 출시 이벤트 11일까지 계속되고요. 생방송 중에 신규 앱 설치 인증샷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 온갖문제연구소 계속 이어갑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온갖문제연구소 4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 국민 100% 지급 규정이 확정됐고요. 잘 됐네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나 봐요. 정부에서도. 예, 저소득층 분들은 이제 더 빨리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세 분은 명 박사님은 4인 가구죠. 네. 그럼 10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예. 김 변호사님은? 저희도 4인 가족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4인 100만 원. 100만 원. 저희도 4인인데 100만 원. 다 100만 원이시네. 예. 지금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이상이면 100만 원. 최대 100만 원. 자, 세 분은 어떻게 기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부해요. 그러니까 그 명 박사님도 기부한다고 했고 김 변호사님도 기부한다고 했고 저도 기부한다고 했고 방송마다 다 기부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근데 제 문제는 여기서 이게 가구당으로 준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주면 뭐 이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25만 원씩 줬다. 그럼 누구는 기부, 아빠는 기부, 딸은 소비 뭐 이럴 수 있는데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아요. 나 기부할래? 남편이 그랬더니 부인이 지금 가계부도 한번 안 본 사람이 형편이었던지도 모르고 기부한다고. 반대일 수도 있고. 우리 쓴다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요. 저희 집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기부를 선택적으로. 네, 일부 기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쓸 수도 있고. 치킨하고 같아요. 네. 반반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4인 가구면 신청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럼 50만 원 쓰고 50만 원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또 안 쓰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것이고. 20만 원만 신청 안 해도. 기부하고 80만 원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11일부터는 내가 쓰는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이 이틀 후부터 포인트로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제한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데 안 써. 소진을 다 못했어. 8월 31일이 지나면 그건 자동 기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아예 안 해. 8월 31일 지나면 그냥 자동 기부.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부를 전액 혹은 일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쓰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쓰는 게 시장엔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저도 기부를 이야기했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쓰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물론 8월 30일까지 안 쓰면 국가로 다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뭐 구제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가정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받으셔서 쓰셔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일부 기부하셔도 되고 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판단해서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이제 현금으로 나가니까 그거는 뭐 말 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일 수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이것이 이제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충전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예. 일단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데 마스크와 같이 요일제로 시행합니다. 예.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예,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날 신청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받고 싶으면 카드사 홈페이지 5월 11일부터입니다. 로그인해서 신청해서 충전 받으시면 되고 은행 창구에서는 5월 18일부터 역시 신청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를 받고 싶으시면 지자체 홈페이지 5월 18일부터 들어가셔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주민센터로 가셔도 되고요.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이나 받으시면 됩니다. 또 찾아가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5월 18일부터 전화 상담에서 확인 후에 찾아가는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는데 사용이 안 될 경우에 잔액이 환급이 안 되고 이것은 자동 기부가 되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써야 되겠네요. 저는 세 가지 가져오는데 첫 번째 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70% 주기로 했던 거 100% 다 주는데 국채 문제 때문에 야당이 이제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좀 줄이는 의미에서는 안 받아도 되면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였는데 아니 안 받아도 되는 게 없이 받아서 써도 좋은 거예요. 지역경제에. 세 번째로는 남은 잔여 포인트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업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좋은 거예요. 네.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가 시작한 뒤에 바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출이 늘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행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더 많이 늘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돌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맞다고 봐요. 일단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 5월 11일부터 포인트, 18일부터 상품권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5월 중순이 지나야 이제 돈이 쓰이기 시작할 거예요. 신청하면 이틀 후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내는 경기도에서 먼저 푼 지자체 이제 지원금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도는 지금 재난 기본 소득으로 이제 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돌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선순환 효과, 마중물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죠. 제 친구가 홍대에서 그 음식점을 합니다. 이 작가라는데 엄청 매출이 줄었다고 해요. 거기 우리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완화되면 거기 가서 회식합시다. 지금 거리두기만 몰빵으로? 우리 최평론가님이 쏘는 걸로. 제가 쏘는 걸로? 네, 일단 1차. 저는 저희 단골집 사장님이랑 예약이 돼 있는데. 좀 나눠서 좀. 근데 저는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자비로 살 건데. 어쨌든 자비로도 좀 쓰세요. 같은데 또 내요? 제가 내겠는 걸로. 그래. 이번엔 경기 때문에 기부하고 그냥 제가 회식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노래방을 낼게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뿌려지게 되면은 분명히 차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맥 경화가 풀릴 것이다. 특히 이것이 뭐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융업소는 당연히 못 쓰는 것이고 또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서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못 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땐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고르게 지역별로 인구 분포대로 가니까 이게 뭐 기부 일부 빼더라도 약 10조 원 이상이 풀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10조 원이 풀려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으로는 안 가요, 이 돈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결 숨통 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일정 기간 안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쓰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혹은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찬반 다 양론을 들어봤습니다만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머쓱하게 됐겠네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지금 지급되는 것은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매번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게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쟁의 장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6월 이후 보아가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왜 그랬을까 궁금하고 오히려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내 카드 포인트로 받는 게 좋으냐 혹은 이게 상품권으로 받는 게 좋으냐 선불카드로 받는 게 좋으냐인데 내 카드 포인트로 받으면 일상적으로 내 카드는 썼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래요 했는데 매출 10억 원 이하인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좀 이제 가족들이 고깃집에 가서 회식을 했어요. 가족 회식을. 근데 이게 매출 10억 원 이상의 규모 있는 식당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내 포인트 차감이 아니라 내 비용으로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포인트로 안 받고 나는 아예 현금처럼 쓰는 상품권으로 받을래요. 상품권은 또 문제 제기가 이런 거예요. 깡 하는 거 아니냐. 할인받아서 현금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지금 단속한다고 했고. 맞습니다. 세 번째로 선불카드는 문제가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이건 김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불카드도 받으면 이것을 등록하면 자녀 포인트를 되살릴 수 있거나 잃어버려도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댓글란에도 경기도 사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벌써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 데 썼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딱 소상공인 맞네요. 딱 좋죠. 저희 어머니도 그 재래시장 가가지고 저희 가족 온다니까 고기도 사시고 과일도 사시고 아주 잘 쓰였다고 얘기해요. 학원비 냈습니다라는 아이들 학원비. 그것도 돼요. 그것도 돼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를 깎는다거나 애들 학원 보내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니까 이걸로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또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아닌가. 다만 그 일부 반대하셨던 분들은 재정 문제, 기재부도 아마 그 얘기를 재정 건전성. 예. 꼭 명심하세요. 이거 보태서 명품 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8월 31일 이후로 나오게 되면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 얘기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참에 그 논쟁의 장을 한번 열어보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써서 여기 쓰면 또 부가세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다시 지방정부나 국가정부로 들어가는 다시 거죠. 들어갑니다. 그 소상공인 소득이 늘어가면 그것도 소득세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그 마이너스 재정이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경제는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는 돈이 써서 돌아야지 순환이 돼야지 경제가 사는 거지. 일정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많으신 분이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경제가 도는 건 아니니까. 딱 한 가지 문제제기. 이게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포인트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또 선불카드, 상품권 빼고. 그럼 이게 카드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10조를 만약 이 국민들이 지출했다고 봤을 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0.8%를 적용하니까 카드사가 800억 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는 벤사도 그렇고 힘든 회사들도 비용이 들어가니 써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전 제로페이를 우리가 홍보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수료율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10조 중에 800억이 카드사는 100% 회사들 아니에요? 이거 카드 요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하간 이 통계를 보고 나서 디테일은 또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볼 얘기인데요. 구하라법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20여 년 전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딸이 사망한 뒤에 다시 와가지고 재산을 상속권을 주장했다. 상당 부분 받아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네. 이거는 이 같은 유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명의 일부 가족에게도 있었어요. 불우하게 자라난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경우에 자녀 중에 하나가 사망했을 때 이게 비슷한 게 나는 이 세월호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예전에 경주 리조트 사건 때도 그다음에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보상이나 상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정말 이 좀 비정하다 싶었던 엄마든 아빠든 갑자기 나타나는. 예, 한 아이를 어릴 때 버려놓고 재갈했을 수도 있고 가출했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이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아이들은 다 자랐는데 거기서 뭔가 돈이 발생하니까 뭐 보험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법적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절반 정도를 가져가니까 구하라 친오빠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고 친모와 소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하라법을 제정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8일에 날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밀법 개정안을 논의는 했습니다. 구하라법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구하라가 이제 그러니까 자살했지 않습니까?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럼 구하라 씨가 가지고 있는 상속을 누가 받느냐. 왜냐하면 그 유언이 없이 법정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민법 제1000조에 의해서는 상속의 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 근데 구하라 씨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그럼 2순위는 누구냐? 피상속인 직계 존속. 이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씨 어머니께서 구하라 씨의 재산 중에 50%를 나한테 주시오. 이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의해서. 그런데 원래 이 1000조에서는 100% 다 부모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하라 오빠가 뭐라냐면 내가 11살 때 그다음에 구하라가 씨가 9살 때 내가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고모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래서 구하라법을 해서 이거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친부모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이 개정안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구하라 오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소급되지 않으니까. 예, 소급 적용 금지 법칙이에요. 소급은 안 되니까 어렵고.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한 피해자는 막을 수 있으니까 새롭게 법을 만들면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법조항에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고 안 했는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면 쉬어라. 어느 정도 아프면 똑같이 어느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부모로서의 도리를 조금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나 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자로제인데 자리가 어렵다. 법은 구체성이니까요. 선례가 쌓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격 사유로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21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요. 5월 6일 수요일 날을 돌아오겠습니다. 문자 2224님, YTN 라디오 강팬이시라고 인증샷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5월 11일 이후로 일괄 배송 예정이니 참고하시고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